오후 2시 37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민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삼성서울병원이라는 발신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45세의 그는 25년간 건설업에 몸담으며 쌓아 올린 800억 원 규모의 자산관리 회의 중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숫자들이 의미를 잃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김순자 할머니께서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뇌출혈 의심으로 현재 응급수술을 준비 중입니다. 민수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72세 어머니 김순자.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분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 바로 갑니다. 민수는 회의실을 박차고 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아내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국제로밍 안내 멘트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렇다.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지금 하와이에서 2주간의 호화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차가웠다. 의사의 설명은 더욱 냉혹했다. 혈압이 200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대뇌 좌측에 상당한 출혈이 있어서 일단 응급수술을 진행하겠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수술실 앞 의자에 털썩 앉았다. 2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어머니는 그의 곁에 있었다. 사업이 어려울 때도 결혼 준비로 바쁠 때도 항상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주셨던 분이었다.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연결되었다. 여보, 지금 뭔 일이야? 우리 스노클링 하려고 하는데. 소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배경으로는 파도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수술 중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민수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보고 지금 당장 들어가라는 거야? 여행 계획이 다 망가지는데. 소영아, 민수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지금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어머니 옆에는 내가 있으면 되잖아. 우리는 이미 항공료만 800만 원 날린 상황이고.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의 차가운 모습을 종종 봤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알았어. 그럼 아버님, 어머님이라도. 아, 정말.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골프 예약하신 상태라고. 하와이. 골프장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취소하면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고. 전화가 끊어졌다. 민수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곧이어 카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형, 어머니 일로 가족여행 망치지 말아요. 우리도 휴가 내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병원비는 형이 알아서 처리하시고. 장모 민수야, 어머니 간병은 간병인 쓰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일정상 못 들어가겠다. 미안해. 장인 사위야, 이해해라. 하와이 항공료가 얼마인 줄 아나? 가족당 300만 원씩인데 지금 취소하면 다 날리는 거야. 어머니 문병은 우리가 돌아가서 하자. 민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그는 몰랐다. 자신이 15년간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의 통장 잔고와 부동산 등기부만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후 6시 수술이 끝났다. 의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나왔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2-3주는 중환자실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더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는 온갖 관과 선에 연결된 채 누워 계셨다. 72년의 인생 중 가장 힘든 순간을 혼자 견뎌내고 계시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선택했나 봐요. 민수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그리고 그 순간 15년 전 결혼식 날을 떠올렸다. 당시 소영은 아름답고 상냥했다. 처가 식구들도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들의 태도는 변했다. 민수의 사업이 성공하고 자산이 불어나면서부터 복선.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민수는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되짚어봤다. 처가 식구들의 끝없는 요구들, 장모의 명품 쇼핑, 장인의 골프 접대비, 처남의 사업 자금, 그리고 아내의 해외여행과 성형 수술비까지 계산해보니 연간 2억 원 가까이 나가고 있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며 모든 것을 감내해왔다. 하지만 오늘 어머니가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도 돈과 여행을 우선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민수는 깨달았다. 자신에게는 진짜 가족이 따로 있다는 것을. 바로 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그의 유일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오후 10시 민수는 회사 고문 변호사 한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미안해. 이 시간에 전화해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민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민수야, 사실 내가 전부터 말하려고 했던 게 있어. 뭔데? 내 처가 쪽 재정 활동이 좀 이상해. 최근 몇 달 동안 부동산 컨설팅 회사들이랑 접촉하고 있더라. 그것도 재산 은닉 전문으로 유명한 곳들이야. 복선.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내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가? 가능성이 높아. 내일 한번 자세히 조사해보자. 일단 오늘은 어머니 곁에서 쉬어. 전화를 끊고 민수는 중환자실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다. 어머니의 생명 유지 장치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비, 비, 비. 그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처럼 느껴졌다. 이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같았다. 새벽 5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던 민수는 조용히 다짐했다. 어머니, 이제 정말로 가족을 지켜드릴게요. 진짜 가족을. 그의 눈빛에는 지난 15년간 볼 수 없었던 결의가 서려 있었다. 800억이라는 숫자는 이제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배이자 거짓 가족들을 심판할 검이 될 것이었다. 사건 발생 3일째 오전 9시 중환자실 면회가 끝나고 민수는 병원 로비 카페에 앉아 있었다. 72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다. 3일 전에 순진했던 남편은 사라지고 냉철한 기업가의 모습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휴대폰에는 하와이에서 온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아내 소영이 비키니를 입고 웃고 있는 모습, 장인어른이 골프채를 휘두르는 사진, 장모님이 명품 쇼핑몰에서
포즈를 취한 셀카까지. 각 사진마다 달린 해시태그들이 민수의 속을 뒤틀었다. 해시태그 하와 이최고,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럭셔리 라이프, 해시태그 돈줄 내기. 특히 마지막 해시태그 돈줄 내기가 민수의 심장을 찔렀다. 누구의 돈으로 그 돈줄을 내고 있는 건지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때 한준호가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민수야, 조사 결과가 나왔어. 준호의 표정이 심각했다. 그들은 병원 뒤편의 조용한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일단 이것부터 봐. 준호가 건넨 서류는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민수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지난 6개월간 총 3억 2천만 원이 출금되어 있었다. 문제는 민수가 기억하는 출금 내역과 1억 원 이상 차이가 났다는 것이었다. 이게 뭐야? 내 아내 통장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 그런데 용도가 일반적인 생활비가 아니야. 준호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다. 소영의 계좌 거래 내역이었다. 봐봐, 여기. 글로벌 에셋 컨설팅, K&P 재산관리, 오션뷰 인베스트먼트. 이 회사들 알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전부 해외 재산 은닉이랑 조세 회피 전문 업체들이야. 그것도 고객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주는 곳들로 유명해.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소영이가 아직 더 있어. 준호는 3번째 서류를 꺼냈다. 이번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다. 내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가 이미 소영 씨 명의로 넘어가 있어. 언제 동의서에 도장 찍었어? 동의서? 그런 거 찍은 적 없는데. 이상하지? 그런데 여기 서명이 내 것과 99% 일치해. 전문 감정사가 봐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야. 민수는 서류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분명히 자신이 쓴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혹시 술 마시고 뭔가 서류에 사인한 적 있어? 아, 민수는 2개월 전을 떠올렸다. 소영이 보험 서류라며 가져온 종이에 사인을 했던 기억이 났다. 그날 장인어른 생신이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 그때구나. 그게 다가 아니야. 준호는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다. 어제 내가 사설 탐정을 통해 하와이 현지 상황을 조사해봤어. 내 처가 식구들 단순 관광여행이 아니야. 무슨 뜻이야? 현지에서 하와이 트러스트 뱅크라는 곳과 미팅을 잡았어. 한국 거주자들의 해외 재산 은닉을 도와주는 전문 은행이야. 그것도 내 어머니가 쓰러진 바로 그날 오후 3시에 약속이 잡혀 있었어. 반전.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머니가 응급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자신의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정말로 아직도 믿기지 않아? 이것도 봐.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소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민수 눈치채기 전에 빨리 해야 해요. 어머니 간병으로 정신없을 때가 기회라고요. 일단 부동산부터 최대한 빼내고 회사 지분도 조금씩 넘겨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하지? 들켜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절반은 받을 수 있잖아요. 미리 빼둔 건 보너스죠. 녹음이 끝나자 공원에 정적이 흘렀다.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15년간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의 진짜 모습이었다. 언제 녹음한 거야? 이틀 전이야. 내 집에 설치된 홈 CCTV에서 추출한 음성이야. 소영 씨가 장인어른이랑 화상 통화하면서 한 대화야.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다. 처가 식구들의 끝없는 요구, 아내의 냉담한 태도,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무관심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준호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자산을 보호하고 법적 대응 준비를 마쳐야 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첫째, 내 명의로 된 모든 계좌의 권한을 즉시 변경해. 둘째, 회사 지분을 신탁으로 보호해. 셋째,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하는 거야. 민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결정했다. 알겠어. 시작하자. 그날 오후 민수는 은행과 법무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자산 보호 작업을 시작했다. 25년간 쌓아 올린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800억이라는 숫자는 이제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증명이자 진정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될 것이었다. 그 시간 하와이에서는 또 다른 사진이 업로드되고 있었다. 처가 식구들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하는 모습이었다. 사진 아래 소영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드디어 성공했어요.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히읗 기은 해시태그 미션 컴플릿 해시태그 새로운 시작. 민수는 그 댓글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성공이라고? 그들의 성공은 이제 막 시작된 그들의 파멸일 뿐이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어머니 병실을 들렀다. 여전히 의식을 잃고 계신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그는 다짐했다. 어머니, 이제 정말로 가족을 지켜드릴게요. 저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요. 중환자실 밖으로 나서며 민수는 준호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준호야, 그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줘. 이제부터는 내가 게임의 룰을 만들 거야.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순진한 남편의 모습은 없었다. 25년간 건설업계에서 살아남으며 익힌 냉철함과 결단력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800억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곧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었다. 새벽 2시, 민수는 회사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지난 15년간의 모든 재정 기록이 펼쳐져 있었다. 처가 식구들에게 쓴 돈을 계산해 보니 총 27억 원이었다. 연평균 1억 8천만 원씩 15년간 그들의 호화 생활을 떠받쳐온 것이었다. 이제 정산할 때가 됐다. 민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다. 오직 차가운 복수의 의지만이 서려 있었다. 사건 발생 10일째,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하와이에서 돌아온 처가 식구들의 얼굴에는 10일간의 호화 휴가로 얻은 건강한 태닝이 선명했다. 소영은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루이비통 캐리어를 끌며 나타났고 장인 박종태는 하와이산 골프웨어를 자랑스럽게 입고 있었다. 장모 이명숙은 면세점 쇼핑백을 양손에 가득 들고 왔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하러 나온 민수의 표정은 10일 전과 완전히 달랐다. 예전에 순진하고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냉정하고 계산적인 기업가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머니 상태는 어때? 소영이 형식적으로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민수가 아닌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와이 여행 사진들에 달린 좋아요와 댓글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어. 의사는 최소 2주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해. 그래. 그럼 간병인 고용했지? 민수는 아내의 무신경한 반응에 다시 한번 실망했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아니, 내가 직접 돌보고 있어. 에이, 왜 그래? 돈 아끼려고? 간병인 쓰면 되잖아. 장모 이명숙이 끼어들었다. 아, 참. 민수야, 하와이에서 너한테 선물 사왔어. 그녀가 건넨 것은 $10짜리 키체인이었다. 한국 돈으로 13,000원 정도 되는 싸구려였다. 반면 그녀 자신이 차고 있는 시계는 롤렉스 신상품으로 3천만 원이 넘어 보였다. 병원에 도착한 처가 식구들의 병문안은 겨우 10분 만에 끝났다. 장인 박종태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누워있는 김순자 할머니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참 안 됐네. 하지만 이제 나이가 72세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할 순 없지 않나?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차라리 좋은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민수, 너도 사업 때문에 바쁠 텐데 매일 병원 다니면 몸이 나만하겠어?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10일 전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요양원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돌볼 수 있어요. 그래도 말이야. 아버지, 이제 그만 갑시다. 여행 피로도 있고요. 소영이 재촉했다. 그들의 병문안은 정말로 형식적이었다. 마치 의무를 다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연기에 불과했다. 그날 저녁, 처가 식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 민수는 일부러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그들의 본색을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였다. 민수야, 고생 많았어. 우리가 없는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 장모가 가식적으로 위로했다. 그런데 말인데. 장인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당분간 생활비를 좀 늘려줘야 할 것 같아. 생활비요? 응, 하와이 여행에서 생각보다 돈을 많이 써서. 그리고 이명숙이 골프 레슨도 받고 싶어 하고. 골프 레슨이요? 지금 상황에?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니 소영이 대신 나섰다. 여보,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우리도 즐길 건 즐기면서 살아야지. 어머니 일로 우리까지 우울해할 필요는 없잖아.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이들에게 어머니의 생사는 정말로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세 걱정이나 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런데 민수야, 하나 제안할 게 있어. 처남 민철이 입을 열었다. 회사 지분 중에 일부를 가족 명의로 분산해 두는 게 어떨까? 세금 절약도 되고.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왜? 어차피 가족인데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잖아. 나도 형 회사 일 좀 도와주고 싶고. 민수는 웃음이 나왔다. 25년간 회사 일에 전혀 관심 없던 처남이 갑자기 도움을 주겠다니. 민철아, 넌 건설업에 대해 아는 게 있어? 그건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형 회사 매출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 그래도 가족이니까.
바로 그 순간 소영이 폭탄 선언을 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할게. 어차피 가족은 피보다 돈으로 엮이는 거야, 반전. 서로 도움 주고받으면서 사는 게 가족이지. 무슨 순수한 감정만으로 살 수 있어? 식당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민수는 아내를 바라봤다. 15년간 함께 살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소영은 처음이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야.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거 아니야? 병원비도 많이 들고 앞으로 얼마나 더 드는지도 모르고. 소영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15년간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내 친구들은 다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사고 하는데 나는 항상 눈치 보면서 살았잖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희생이라고? 연간 1억 8천만 원씩 쓰면서 희생이라고 했어? 그래, 희생이야. 내 친구들 남편들은 훨씬 더 많이 벌면서도 아내한테 더 잘해줘. 너는 항상 어머니가 우선이잖아. 장인이 딸을 말렸다. 소영아,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지 마라. 아니에요, 아빠.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가 됐어요. 민수 오빠도 알 건 다 알고 있을 텐데 뭐하러 숨기고 있어요? 민수는 소영의 마지막 말에 주목했다. 알 건 다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내가 뭘 안다는 거야? 소영과 처가 식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소영이 입을 열었다. 하와이에서 우리가 뭘 했는지 말이야.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민수는 속으로 녹음기를 켰다. 준호가 준비해준 초소형 녹음 장치였다. 하와이에서 뭘 했는데? 재산관리 전문가들이랑 미팅했어. 너도 알다시피 요즘 세상에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 미리미리 절세 방법을 알아둬야지. 절세? 그래, 절세. 해외 계좌 개설이랑 부동산 명예 분산 같은 거. 어차피 가족인데 세금 적게 내는 게 좋잖아. 장인이 거들었다. 사위야, 우리가 너 위해서 하는 일이야. 나중에 상속세 폭탄 맞을 거 생각하면 미리 준비해두는 게 현명한 거지. 민수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이들의 절세는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서 숨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혼하든 상속을 받든 어떻게든 그 돈을 챙기려는 계획이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했는데? 일단 하와이 은행에 계좌를 만들었어. 그리고 내년에 현지 부동산도 몇 개 사려고. 그 돈은 어디서 나는데? 당연히 내 돈이지. 어차피 가족 돈인데 뭐가 문제야?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족 돈이라고? 내가 25년간 피땀 흘려번 돈을 가족 돈이라고? 그래, 가족 돈이야. 결혼하면 모든 게 공동 재산이잖아. 소영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소영아, 조용히 해. 왜? 틀린 말했어? 우리가 15년간 너 뒷바라지 해주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뒷바라지? 민수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분노와 허탈감이 뒤섞여 있었다. 연간 1억 8천만 원씩 써가면서 뒷바라지라고? 갑자기 식탁이 조용해졌다. 처가 식구들이 모두 민수를 쳐다봤다. 뭔 소리야? 내가 지난 15년간 너희들한테 쓴 돈이 총 27억 원이야. 계산해봤거든. 장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돈을 어떻게 계산해? 가족끼리 쓴 돈을.
영수증이 다 있어. 신용카드 내역도 있고, 원한다면 지금 당장 보여줄 수도 있어. 소영이 당황하며 말했다. 민수야,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냐고?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하와이 은행 미팅 사진을 보여줬다. 준호가 현지 사설 탐정을 통해 찍어온 사진이었다. 이게 뭐야? 사진 속에는 소영과 장인이 하와이 트러스트 뱅크 간판 앞에서 악수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것도 절세 미팅이야? 처가 식구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민수야, 오해야. 우리가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야? 민수는 두 번째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소영이 장인과 나눈 대화였다. 아빠, 민수 눈치채기 전에 빨리 해야 해요. 어머니 간병으로 정신없을 때가 기회라고요. 녹음이 끝나자 식당에 정적이 흘렀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소영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 맞아. 우리가 뭘 잘못했어?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절반은 받을 거잖아. 미리 빼두는 게 뭐가 문제야? 이혼? 그래, 이혼. 나도 이제 지쳤어. 늙은 시어머니 간병하면서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차라리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서 자유롭게 사는 게 나아. 민수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이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혼이 목표였다. 결혼 15년 차 재산 분할 명목으로 절반을 가져가고 미리 빼둔 돈까지 챙기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와? 그래, 그렇게 나와. 어차피 법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받을 거야. 민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좋아. 그럼 법대로 하자. 뭐? 내일 당장 이혼 소송 신청할게. 그리고 27억 원 반환 청구도 함께. 27억 원 반환? 그게 무슨? 가족이라서 준 게 아니라 사기당해서 뺏긴 거니까. 이자까지 계산하면 35억 원 정도 될 거야. 처가 식구들이 동시에 일어섰다. 아, 강민수, 지금 뭐 하는 거야? 법대로 하자고 했잖아. 나도 변호사 있어. 민수는 명함을 테이블에 던졌다. 한준호 변호사의 명함이었다. 내일부터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 그리고 집에서 나가줘. 내 집이니까. 뭐라고? 등기부등본 확인해봐. 아직 내 단독 명의야. 소영 씨 명의로 넘어간 아파트도 서명 위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고.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명 위조가 뭔 소리야? 법원에서 필적 감정받으면 다 나와. 술 취한 사람 서명이랑 정상적인 서명은 확실히 다르거든. 민수는 마지막으로 15년간 함께했던 아내를 바라봤다. 소영아,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다. 후회하지 않을 거야? 소영은 고개를 치켜들며 대답했다. 후회? 내가 뭘 후회해? 나는 내가 받을 걸 받을 거야. 알겠어. 민수는 식당을 나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800억이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민수는 변호사 한준호와 함께 새벽까지 이혼 소송 서류를 준비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족과 가다. 진짜 가족과 가짜 가족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그리고 이제 800억의 진짜 위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사건 발생 45일째 서울가정법원 제3원각
오전 10시 정각.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최종 심판의 날이 왔다. 방청석에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했다. 800억 원이라는 거액이 걸린 이혼 소송은 이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원고석에 앉은 강민수는 어느 때보다 차분했다. 45일간의 철저한 준비 끝에 마침내 이 순간을 맞이한 것이었다. 그의 옆에는 20년 지기 친구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 한준호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피고석의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박소영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처가 식구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변호사인 김대성은 유명한 대형 로펌 출신이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다. 제3호 사건, 원고 강민수 대 피고 박소영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을 개정합니다. 판사가 법정을 열자 김대성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원고가 일시적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원고는 모친의 병환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고 이에 있습니다. 한준호가 벌떡 일어섰다. 피고 측이 주장하는 정신적 무능력에 대한 어떠한 의학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45일간 냉정하고 치밀하게 이 재판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피고 측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요구에 김대성은 당황했다. 사실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증거가 없었다. 재판장님, 우선 피고 박소영부터 증언하겠습니다. 소영이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피고는 15년간 원고와의 결혼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저는 항상 시어머니 뒷바라지에 매달려야 했고 제 개인적인 삶은 전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어머니만 챙기고 저한테는 무관심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무관심이었습니까?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지 않았고 여행이나 쇼핑도 항상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독립적으로 재정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준호가 메모를 적으며 미소를 지었다. 소영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있었다. 피고가 말하는 독립적 재정 관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 개인 계좌 관리 같은 것들이요. 개인 계좌에 들어간 돈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소영이 말문이 막혔다. 15년간 자신의 소득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피고 측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원고 측에서 반박하겠습니다. 한준호가 일어서자 법정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재판장님, 원고 측에서 준비한 증거들을 제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출된 것은 지난 15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이었다. A사 용지로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다. 이 자료는 원고가 피고 및 피고, 가족들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총액은 27억 3천만 원이며 연평균 1억 8,200만 원에 해당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27억이라는 숫자는 일반인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방금 전 증언에서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연간 1억 8천만 원이 넉넉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2024년 기준 대한민국 4인 가족 평균 생활비가 연간 6천만 원입니다. 피고가 받은 금액은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한준호는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재판장님, 이번에는 피고의 해외 재산 은닉 시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하와이 은행 미팅 사진들이 나타났다. 소영과 장인 박종태가 하와이 트러스트 은행 임직원들과 악수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사진들은 원고 모친이 응급실에 실려간 바로 그날 피고가 하와이에서 재산 은닉 관련 미팅을 하고 있던 모습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시어머니가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단순한 관광. 소영이 소리쳤지만 한준호는 계속했다. 재판장님,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법정에 녹음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빠, 민수 눈치채기 전에 빨리 해야 해요. 어머니 간병으로 정신없을 때가 기회라고요. 일단 부동산부터 최대한 빼내고 회사 지분도 조금씩 넘겨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하지? 들켜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절반은 받을 수 있잖아요. 미리 빼둔 건 보너스죠.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피고석의 처가 식구들이 모두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 녹음은 피고가 장인 박종태와 나눈 대화로 명백히 원고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판사가 피고 측 변호사를 바라봤다. 피고 측에서 이 녹음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김대성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녹음의 진위를 부정할 수도 없고 내용을 변명할 수도 없었다. 그때 한준호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재판장님, 이제 부동산 명의 변경 위조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전문 필적 감정사가 증인석에 섰다. 원고의 평상시 서명과 문제가 된 부동산 명의 변경 서류의 서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 95% 이상의 확률로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알코올 섭취 상태에서 강제로 서명하게 한 흔적이 뚜렷합니다. 소영이 벌떡 일어섰다. 그건 민수 오빠가 동의해서. 피고, 증인석에 서지도 않고 함부로 발언하지 마십시오. 판사의 호통에 소영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한준호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해외 계좌 개설 기록, 허위 서류 작성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소영이 민수와 결혼하기 전부터 그의 재산 규모를 조사했던 기록들이었다. 재판장님, 이 자료는 피고가 결혼 전부터 원고의 재산에 대해 상세히 조사했던 기록입니다. 즉,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 순간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처가 식구들도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마침내 처남 박민철이 폭발했다. 누나, 이건 너무하잖아. 나는 누나가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어. 민철아, 입 닥쳐. 아니야. 나까지 범죄자로 만들 거야? 나는 누나 말만 믿고 따라한 건데. 처가 식구들이 법정에서 내분을 벌이기 시작했다. 장인 박종태는 딸을 원망했고 장모 이명숙은 사위를 저주했다. 그리고 소영은 모든 책임을 가족들에게 떠넘기려 했다.
재판장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족들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피고, 조용히 하십시오. 한준호가 마지막 발언을 위해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15년간 계획적으로 진행된 결혼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의 재산을 목적으로 결혼했고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순간까지도 돈을 빼돌리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한준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재산분할? 피고가 받을 재산분할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15년간 편취한 27억 원을 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마땅합니다. 이때 민수가 일어섰다. 판사가 허락하자 그는 천천히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15년간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족은 돈을 뜯어낼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제 어머니께서 평생 가르쳐 주신 것은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여준 것은 가짜 가족의 탐욕이었습니다. 800억이라는 숫자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그 돈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입니다. 민수는 소영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소영 씨, 당신이 원했던 800억의 절반은 물론이고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빼돌린 27억은 이자까지 계산해서 모두 갚으셔야 할 겁니다. 법정이 숙연해졌다. 15년간의 거짓 결혼이 마침내 진실 앞에서 심판받는 순간이었다. 오후 3시 선고. 재판장의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이혼을 허가하며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7억 3천만 원과 연 5% 이자를 지급하라. 추가로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수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소영과 처가 식구들은 절망에 빠진 채 법정을 나섰다. 그들이 꿈꿔왔던 800억의 절반은 사라졌고 오히려 32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다. 법정을 나서며 한준호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정말 끝났어. 아니야, 준호야. 이제 시작이야. 민수의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800억은 이제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 될 것이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보호자님, 어머니께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진짜 가족이 돌아온 것이었다. 사건 발생 48일째 오후 4시 30분. 법정을 나선 민수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45일 만에 들려온 어머니의 의식 회복 소식은 마치 기적 같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보았다. 48일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72세 김순자 할머니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고 계셨다. 온갖 광과 선에 연결되어 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과 똑같았다.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무릎을 꿇었다. 48일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민수야, 괜찮다. 어머니가 다 봤어. 뭘 보셨어요? 의식을 잃었지만 모든 소리가 들렸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수는 깜짝 놀랐다. 의사들은 의식불명 상태에서는 외부 자극을 인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소영이와 처가 식구들이 한 일도 다 들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어머니, 법정에서 이겼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에서 완승을 거두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허무함과 쓸쓸함이 더 컸다. 복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 뿐이야.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셨다.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해야 해.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순간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한준호가 들어왔다. 어머니, 의식 찾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준호야, 고마워. 민수 많이 도와줬지? 어머니께서 깨어나신 게 가장 큰 도움이에요. 한준호는 민수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뭐야? 처가 쪽에서 온 거야. 30분 전에 변호사 사무실로 배달됐어. 봉투 안에는 박소영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민수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민수 오빠에게 법정에서 모든 게 끝났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편지를 씁니다. 15년간 정말 미안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오빠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해졌고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어머니께서 쓰러지신 날 하와이에서 은행 미팅을 했던 게 맞아요. 그 순간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32억 원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민철이까지 모두 파산하게 됐어요. 저 때문에 가족들이 다 망가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제가 받은 벌이 당연하다는 것을. 그리고 오빠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다는 것도. 새로운 인생 잘 사세요. 그리고 어머니께 안부 전해주세요. 마이너스 소영. 편지를 다 읽고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다. 민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이겼지만 뭔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민수야, 800억이 뭔지 아니? 네. 그냥 숫자야. 진짜 소중한 건 따로 있어. 어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계속하셨다. 내가 48일간 내 곁을 지켜준 것. 그게 진짜 800억보다 귀한 거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이제 그 800억으로 뭘 할지 생각해봐야 해. 그날 밤 민수는 회사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법원 판결문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800억이라는 숫자를 바라보며 그는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봤다. 며칠 후 민수는 결정을 내렸다. 첫 번째 결정, 김순자 의료재단 설립. 어머니와 같은 응급 상황에 처한 노인분들을 위한 의료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100억 원을 출자해서 전국 어디서든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결정 가족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 지원 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50억 원을 투입해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결정 진정한 가족 만들기. 남은 650억으로는 건실한 사업을 계속하면서 언젠가 만날 진짜 가족을 위해 준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이 아닌 진심으로. 한 달 후 김순자 할머니의 퇴원식. 완전히 회복하신 어머니와 함께 병원 문을 나서는 민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지나가던 간병사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다. 아드님이 참 효자시네요. 48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오시더라고요. 어머니니까요. 민수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15년간 잃어버렸던 진짜 가족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6개월 후 김순자 의료재단과 가족사기 피해자 지원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강민수 회장님, 이런 큰 결정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의 질문에 민수가 대답했다. 돈의 진짜 가치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때만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면 그건 그냥 종이 조각이죠. 그 옆에서 휠체어에 앉으신 김순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셨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어른이 됐네요. 1년 후 어느 가을날 민수는 공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재단 일로 바쁜 와중에도 매주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꼭 지키고 있었다. 민수야, 후회하지 않아? 뭐려? 150억을 기부한 것 말이야.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전혀요. 오히려 그때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 네. 800억을 혼자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숫자였는데 나눠주고 나니까 진짜 가치가 생기더라고요. 할머니는 아들의 대답에 만족스러워 하셨다. 그때 멀리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가족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변호사 이지은이었다. 28세의 그녀는 민수와 비슷한 가족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회장님, 오늘 상담건이 5건 더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검토해보죠. 지은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저 아가씨, 좋은 것 같은데? 어머니, 이번에는 진심으로 만나봐.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는 방법을.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거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박소영과 처가 식구들의 근황이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32억 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모든 재산을 잃었고 현재는 각자 다른 곳에서 최저임금 일자리를 찾아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불쌍하긴 하네. 할머니가 중얼거리셨다. 저 사람들도 이제야 돈의 진짜 무서움을 알겠지. 민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이었다. 어머니, 내일 센터에서 용서와 화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야.
미움은 자기만 아프게 하는 거니까. 그날 밤 민수는 침실에서 지난 1년을 돌아봤다. 800억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크지만 이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도구가 된 것이었다. 휴대폰에는 전국에서 온 감사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의료재단 덕분에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한 할머니, 법률 지원 덕분에 사기꾼들로부터 재산을 지킨 아버지,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은 수많은 가족들의 이야기였다. 이게 진짜 800억의 가치구나. 민수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2년 후 김순자 의료재단 2주년 기념식. 민수는 단상에서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었다. 2년 전 저는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사람답게 사는 법을 잃는 것이라는 걸.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객석에는 지은이와 함께 앉아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저는 800억 원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가 된 건 그 돈을 나누기 시작한 후부터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민수는 어머니와 지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제 지은은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회장님, 다음 달에 새로운 지원센터 3곳이 더 문을 열어요. 고마워요, 지은 씨. 당신 덕분에 많은 일이 가능했어요. 지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제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도울 수 있어서. 할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해 하셨다. 너희들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날 밤 민수는 2년 전에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상상을 했다. 2년 전의 나에게 지금 너는 800억 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겠지. 어떻게 지킬까? 누구를 믿을까? 어떻게 복수할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 그 돈의 진짜 가치를 곧 알게 될 테니까. 800억 원은 숫자가 아니야.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야. 그리고 너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될 거야. 진짜 가족과 가짜 가족을 구별하는 법도 배우고,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는 법도 배우게 될 거야.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어머니가 계시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만나게 될 거야. 돈은 도구일 뿐이야. 그 도구로 무엇을 할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사랑하는 미래에 나가.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민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편안한 숨소리를 들었다. 800억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그의 통장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복수의 검이 아니라 사랑의 씨앗이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800억의 진짜 의미였다.